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이고요. 근대 파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출 주제 31번 동학 농민운동과 개혁의 추진인데요. 근대 시기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변화, 개혁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 우리를 개혁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점을 좀 주시해 주시고 동학 농민운동과 거기랑 관련된 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었죠. 천주교가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당시 들어왔었던 종교의 좋은 점을 전부 모아서 동학이라고 하는 거를 최재우가 창시를 했었습니다. 서학에 대비되는 뜻으로 동학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학이 나름대로 평등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퍼지게 되는데 농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퍼졌겠죠. 이것이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동학 농민운동인데요. 네, 동학의 교세가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의 교세는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되는데 이 서학 때와 마찬가지로 동학도 혹세무민한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동학을 상당히 이단 취급을 하고 정부에서 탄압을 하게 되죠. 동학의 교세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형이 포교 활동을 하고 체계적으로 동학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포접제라는 거를 해서 그 조직을 포하고 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접, 북접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동학의 교세가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 널리 퍼지게 돼서 많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두 번째 교주 최시형에 대한 기출 사료가 가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시호가 처형된 다음에 동학을 이끌었던 두 번째 교주인데 주요 활동으로 교단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책을 정리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도 가면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런 바이블의 역할을 하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이 책을 또 간행을 하고 집회를 좀 주도를 해서 이 동학의 성격이 어떤지를 그리고 우리는 전혀 불법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교조 신원 운동인데 첫 번째 교주였던 동학을 창시했었던 최재우가 그러니까 이단처럼 몰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죄명으로 죽거든요. 근데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포교의 자유와 명예회복을 위해서 교조 신원 운동을 합니다.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운동인데 관련된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의 지역에서 크게 모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삼례 집회고 두 번째가 보은 집회가 되겠는데 삼례 지역에서 교조 신원 그리고 동학 탄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지금도 사람들이 집회하잖아요. 이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시청광장 같은 데서 정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죠. 그런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은 집회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 삼례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이나 동학의 어떤 탄압 중지 등등 동학에 관련된 것만 요구했었는데 성격이 조금 변해서 두 번째 보은 집회에서는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걸 벗어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게 들어옵니다.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지금 시국이 좀 뒤숭숭하니 이거를 편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초점을 좀 돌리고 있고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사회 활동이랑 연결돼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척, 외양, 창이. 좀 특이한 말이죠. 척, 외양. 배척한다는 거죠. 일본과 서양을 다 배척한다. 그래서 창이 일으킨다는 거죠. 의병을 일으킨다. 이 의병을 일으켜서 뭔가 국가를 보호하려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 단어인데요. 집회의 성격이 좀 확장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우리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있고 2차 동학 농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어났던 거 보통은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순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 첫 번째로 고부민난이라는 게 있어요. 전라도 지역에서 고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늘 이런 거의 밀란의 중심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있겠죠.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횡포를 부렸다.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조병갑이 또 이름이 또 조병갑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갑질을 했다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조병갑이라는 이 고부 군수가 횡포를 엄청 부려서 사람들을 되게 살기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지를 못하고 이 탐욕에 견디다 못해서 그 지역의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농민들을 이끌고 그 고부 관청을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해서 만석보라고 하는 이게 그 만석보라는 저주지를 뚝을 또 쌓게 하는데 이걸 또 돈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막 쌓게 하고 굉장히 노동력 착취를 심하게 했었던 거죠. 이거를 이 파괴를 합니다. 사실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실제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재산을 뺏어간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전봉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상당히 매를 많이 맞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니 이제 이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사람들을 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밀란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났고 너무 불만이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또 하게 되어서 아예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고부 밀란은 시작이었고요. 이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오기는 와요. 보통 관청을 일반인이 수습한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굉장히 엄격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엄격한 신분제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죄목 중에 하나가 일단 하극상이거든요. 이 강상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가면서 일반인이 이 다스려주는 관리를 공격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뭐 역적에 준하는 죄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아는데도 이렇게 습격을 했다는 건 뭔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누가 파견이 돼요. 여기에 누가 파견이 되어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는 걸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임술 농민봉기 배울 때에도 철종 시기에 임술 농민봉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로 알아보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요거를 조사를 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해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태를 보냈는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죠. 이용태는 여기 있는 농민들을 거의 반란군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원인이 되었던 조병갑에 대해서 엄격하게 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농민들만 죽어라고 탄압을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던 농민들은 더 크게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부 밀란으로 수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용태라는 안핵사 이 관리가 오히려 여기에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산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아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의 어떤 힘듦만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강령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할 건데 여기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갖고 오냐면 백성을 구할 거야.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보국 안민 그리고 제폭 구민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니까 폭정을 제거하고 이 불쌍한 백성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해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집결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겠죠. 경문을 읽고 4대 강령을 발표를 해서 이제는 뭔가 공식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집단 활동이 되어 백산 집결에서부터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농민 군대가 됐어요. 농민 군대가 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군과 대치하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고부 밀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백산에서 더 크게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투가 이어지는데 황토현, 황룡총 촌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전투에서 관군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정부군을 격파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전주성까지 가요. 전주성을 심지어 점령을 합니다. 계속 북상을 해서 성을 뺏은 거죠. 근데 전주라는 지역은
전주 경기전이 있잖아요. 이성계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죠. 전주는 이시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성을 빼앗았다는 거죠. 이게 보고가 올라가면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를 관군의 힘만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동학농민군대 진압 못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투에 쭉쭉쭉 지다가 성까지 뺏기고 나니까 우린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SOS를 치는 나라가 있죠. 그때 이모군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가 상륙을 합니다. 근데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옛날에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맺은 약속은 군대를 누가 조선에 보내게 되면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같이 군대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조선에 대한 어떤 종주권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맺은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야 우리 전에 그 텐진 조약 맺은 거 있잖아. 그러면서 제물포에 쑥 들어옵니다. 일본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맺었던 약속에 의해서 일본 군대까지 오게 돼서 이게 뭔가 돌아가는 사태가 심각해지게 된 거죠.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 문제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고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집 문제인데 어떻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저렇게 무장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지? 이거 좀 큰일로 더 확장될 것 같다. 그래서 정부군과 이 농민군이 화해를 합니다. 전주화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쟤네 빨리 철수시키자. 그러면 여기 왔던 명분이 사라지면은 갈 테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하면 청군도 철수할 거고 청군이 철수하면 일본군도 철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동학농민군도 정부군하고 얘기를 해서 외국 군대 철수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불만, 사회 문제 해결을 해주면 이 패정개혁을 너네들이 수용을 해준다면 우리 해산하겠다. 우리 더 이상 진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정부에서도 외국 군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조금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결과. 동학농민군이 군대를 해산을 합니다. 약속대로 해산을 했고요.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직접 개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강소에서는 이 동학농민들이 직접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직접 뭔가를 하는 거고 이 정부도 그 개혁안을 봤어요. 개혁안을 보고 여기서 충분히 개선될 만한 게 정부의 입장에서도 개선시켜야 될 만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설치한 게 교정청이에요.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정식 관청을 설치를 해서 자주적인 어떤 우리 입장에서 동학농민군대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틀린 게 없으니 여기서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고 개정을 하자. 그래서 교정청에서는 정부가 하고요. 집강소라는 건 일종의 자치기구인 거죠. 자치기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었던 이 동학농민들이 진짜로 원했었던 것들을 여기서 시정을 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어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민군대가 요구했던 거가 지금 다 수용이 된 상태죠. 교정청 설치하는 내용이 사료로 나옵니다.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당상관 15명을 두고 패정 몇 가지를 개혁을 한다. 동학당이 호소한 일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상관 15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굉장한 고위직책의 사람들 여기다 배정을 해서 제일 먼저 이거를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동학농민군대의 어떤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이걸 반영을 해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청군은 이제 군대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군도 당연히 요거를 빼야 되는데 얘네들이 되게 민기적거리는 거죠. 특히 일본 군대는 군대를 빼기는커녕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보호해줄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서 군대를 청나라 군대는 우리가 불렀지만 일본 군대는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오히려 경복궁을 무력으로 둘러싸더니
약간 이걸 거의 뭐 궁궐과 그 안쪽에 있는 왕과 왕비를 인질로 삼은 것 같은 모습을 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기왕에 우리가 왔으니까 너네 그 이거 저거 하는 거 내부에 개혁하는 거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갑자기 감나라 떡나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정 개혁을 강요를 하는 거죠. 뭐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합당하지도 않고 이 일본은 정말로 본인들이 와가지고 나가지 않고 버티기를 하게 됩니다. 경복궁 주변을 무장한 군대로 둘러쌌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되고 동학 농민 군대가 처음에 해산을 했다가 집강수 설치했으니까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일본 군대를 동학 농민 군대가 본인들이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왕이 포위를 당한 것 같은 상황이 퍼지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수용이 됐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으로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두 번째 농민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청일전쟁 발발은 뭐냐면 이제 군대를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동학 농민군대가 군대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군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나서 청나라도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군대를 또 뺄 수가 없었겠죠.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청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본인들의 어떤 종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일본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한테 그 주도권을 뺏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완전 무장한 채로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복궁 감싸고 두 번째로 이제 청나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청군을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참 황당한 일이죠. 그 전쟁을 청나라나 일본에서 해야 되는데 청일전쟁인데 장소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전쟁터로 소모가 됩니다.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아무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근대적인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일본의 군대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또 청나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뒤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이때 야심차게 청나라 영토의 일부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라고 하는 영토까지 일부를 빼앗아 가게 되면서 잠깐 대륙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봉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전쟁한 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갑자기 일본이 이겼다라고 하니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를 느낀 농민 군대가 두 번째로 봉기를 해야 됨을 느끼고 삼례 지역에서 또 모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완전히 승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보디가드 청나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정 간섭을 엄청 합니다. 우리나라 쪽에. 내정 간섭을 굉장히 하고 이 전봉준이 동학 농민군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봉기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봉기에선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이제는 완전히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의병에 가까운 성격으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접이 아래랑 위에 동학 농민군들이 싹 모였어요. 싹 모여가지고 논산에서 모입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지역의 남접과 손병희가 북에서 내려오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군대가 이렇게 만나면서 논산에서 만난 거예요. 논산에서 만나서 조직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크게 전투를 했냐면 이 장소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도 공주의 우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우금치 전투를 하는데 보국 안미인을 또 내세우고 하면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 군대하고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일본군 플러스 관군이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우리나라 군대가 있어요. 정부 군대가. 일단 신식 무기로 이 친구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 동학군의 무기는 끼케야 대나무 뾰족하게 깎은 거 이거나 농기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들고 있으니까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굉장한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강을 이뤘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숫자의 농민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동학군은 패배합니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일단 무기가 상대가 안 되고 이미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의 큰 패배로 인해서 전의를 좀 상실한 것도 있고 더 이상 이제 동학군대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 판단을 하고 일본군은 그대로 밀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전봉준이 체포됩니다. 전봉준이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가 되고 다른 동학 지도자들도 줄줄이 체포되거나 처형이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 2차 분기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런 뜻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영향을 끼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청일전쟁, 일단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격돌하게 되는 어떤 계기점이 동학농민운동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도화선이 됐다라는 어떤 영향점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내정 간섭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너네한테 그냥 간섭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근대화시켜 주려고 온 거야. 너네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주는 듯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주도로 일어났었던 개혁이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갑오개혁도 1차와 2차로 나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문제로 기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학농민운동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산에서 집결하죠. 고부밀란 이후에 백산 집결을 하고 황룡촌 전투에서 또 계속 이기면서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는데 2차 분기를 해서 우금치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 동학농민운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산, 황룡촌, 전주성, 우금치를 보면서 이거 동학농민운동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시면 되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거는 병인양요였죠. 프랑스 군대가 하는 거니까 요건 아니고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패전개혁을 추진하죠. 이거 1차에서는 이거 성공하잖아요. 화약을 맺고 요걸 합니다. 2번이 우선 답이 되겠네요. 홍의장군 곽지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한 거는 임진왜란입니다. 이건 임진왜란. 서북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거는 이 홍경래의 난이었죠. 홍경래의 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오답 찾으시면서 밑에 정리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가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험학습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전북 보안군이랑 정읍시라고 나와 있어요. 땡땡땡 가 당시 농민군은 백산에서 힌트가 나오네요.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공포하였다. 이후 진압에 나선 강군을 황토현에서 물리치고 전라도 일대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체험학습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 삼전도비, 삼배구 고두레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거였고요. 삼미 증식 계획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죠. 나선정벌. 나선정벌은 청나라가 러시아 정벌에 우리를 동원했었던 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효종 시기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효종 시기.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과정. 네, 1차 봉기하고 난 다음에 화약을 맺고 집강소 설치하고 패전개혁안 실시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기구.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농민군의 일원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단다.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를 했대요. 우리가 가를 설치를 해서 탐과 놀이를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대요. 네, 이 기구는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화해를 하고 설치한 집강소가 있겠죠?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강소는 우리가 설치한 거고 나중에 나오는 교정청은 정부가 설치해가지고 이제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는 기구였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서 오답 좀 정리해 볼게요. 기기창은 아직은 저희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근대적인 무기 제조 공장으로 우리가 영선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었던 제도를 본받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도평의사사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죠. 고려시대에.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이거는 개항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이거 뒷부분에 개화기 정책을 다루면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기출 4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3점짜리네요. 유명한 사진인데 아마 교과서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가 잡혀가고 있죠? 녹두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봉준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봉준, 이 운동을 주도했다.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맞지 않는 거 한번 고를게요. 집강소 1차 진행되고 나서 설치됐었죠? 맞아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우리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일단 잠깐 두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전주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전주화약 맺고 집강소 설치하고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맺는 조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 네, 여기까지 지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출주제 3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좀 다뤄볼 텐데요. 네, 갑오개혁도 1차, 2차로 좀 나뉘고 그 2차 개혁이 끝나는 부분과 을미개혁 시즌이 좀 겹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크게 바뀌어서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개혁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오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걸 크게 바꿀 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개혁 추진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 청일전쟁이 있고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간섭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청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힘을 쓰게 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쥐게 된 일본이 내정 간섭을 좀 하게 되는데, 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할 만한 사람으로 이 내각을 앉혀놓고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김홍집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김홍집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던 인물인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일본에다가 사절단 보내죠.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바로 김홍집이었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김홍집의 내각이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해서 내정개혁을 강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주 화약을 맺고 정부가 설치했었던 교정청이 있었잖아요. 교정청은 누가 시키라고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학농민군대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동학농민군대가 농민들 스스로 패전개혁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주고 정부가 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이거 폐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정청은 폐지를 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최고 결정기구로 군국기무처라는 거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군국기무처. 여기에 가장 높은 수장 역할을 김홍집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집은 나중에도 중간중간 등장할 텐데 뭐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영의정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개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 낡은 관습처럼 여겨지는 거를 다수를 폐지를 했겠죠. 개혁의 내용을 볼게요.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일단 중요한 점은 여기에 이 개혁을 추진하는 이 뒤에 배경 세력으로 일본이 있다라는 거고 일본이 어떤 개혁을 추진을 해줄 때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개혁을 추진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손을 뻗기가 쉬운 환경을 만든다던가 더 이상 우리나라 쪽에 청나라가 손을 뻗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본에 돌아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면서 구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자주권을 인정을 해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잖아요.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는 거는 뭐 청일전쟁도 나중에서 청일전쟁도 이기고 나면은 여기선 진행 중이지만 청나라가 최대한 우리나라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청과 조선이 관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관계를 좀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이 된 거죠.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사용하게 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셌다라는 뜻인데 여튼 뭐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과거제. 그러니까 이전까지 폐단이 굉장히 심했었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제가 있어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의 구별 없이 새로운 관리를 임용하는 제도를 또 실시를 하는데 이건 또 바꿔 말하면 일본이 정한 인물을 배치하기가 편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개혁을 하죠. 재정이 여러 가지로 찢겨져 있었던 거를 정리하면서 탁지하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재정을 일원화해가지고 관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세금 거둘 때 곡식으로도 걷고 현물로도 걷고 동전으로도 걷고 옷감으로도 걷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급납제라 그래서 화폐로 하나로 돈으로 걷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뭔가 근대적인 모습에 가까운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도 좋은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돈으로 화폐로 걷어지는 게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도량형이 통일됐다라고 나옵니다. 도량형.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섞여 들어가서 이 중에는 갑오개혁 중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특히 사회개혁 부분이 있죠.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신분제, 공사 노비제, 노비 없고요. 이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정식으로는 폐지가 됐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관습적으로는 좀 남아있어서 완전하게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악습들이 있었죠. 과부의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과부도 결혼할 수 있고 되게 오래된 악습이 있어요. 연좌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다 같이 연달아서 범죄자로 취급받아가지고 처벌받는 게 연좌제예요. 그리고 조혼. 너무 일찍 결혼하는 풍습, 12살, 13살에 애들이 막 결혼하는 거 있었죠? 너무 어릴 때 뭘 알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악습이다 라고 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됩니다. 보면 이 개혁의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홍집 내각을 보면 김홍집이 친일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일본이 주도했건 안 했건 여기에서 이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새도 보여요. 물론 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뒤에 다 감시의 눈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했었던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던가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군대를 막 근대적으로 부강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정말로 원한 건 우리가 진짜로 발전해서 강해지는 거는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일본이 크게 주도했었던 갑오개혁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했었던 토지나 군대 개혁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을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더 바뀌었어요. 두 번째 갑오개혁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잡은 일본이 그냥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이 조직조차 없앱니다. 요것도 폐지하고 그냥 대놓고 간섭을 해요. 이제 중간 단계도 생략입니다.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한 라인으로 조정의 내정을 간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이때 우리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1차 때 못했었던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서 반포도 하고 그래요. 이 고종이 직접 종묘에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크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라는 14개의 조항을 직접 발표를 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렇다라고 제시를 또 하는 거죠. 홍범 14조라는 게 또 나와요. 일단 행정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의정부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앙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 내각으로 개편이 되고 7부로 뭐가 내려가고 지방행정구역도 25부로 개편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는 되었지만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느낌 같은 게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근대 교육제도 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근대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게 선지로 가끔 나와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왜 우리가 지금 교육을 진흥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교원 양성을 위한 학교도 설립을 합니다.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선생님 양성하는 학교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2차 갑오개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 끄트머리에서 이제 을미개혁이 이제 중첩돼서 일어나게 되는데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갑오개혁 2차가 진행될 때 우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꿈에 그리던 중국을 이긴 거죠. 중국은 아시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장 발전된 국가로서 선두에 있었는데 저기 섬나라였던 일본이 옛날에 중국은 일본 사신의 인사도 안 받아줬어요. 조공을 바치러 와도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시절이 있었는데를 생각하면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일인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요구를 하죠. 청나라에. 그러니까 승전국이니까 말도 안 되는 배상금 요구하고 여기서 또 요구했던 게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청나라 영토를 뺐습니다.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라고 하는 요동반도를 내놔 해가지고 이걸 뺏어요. 여기 이거는 이전이랑 좀 비교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정말 영구적으로 일본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으로 진출을 한 거니까 이게 일본이 굉장히 원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드디어 대륙으로 일본이 진출을 한 거예요. 실상 일본이 정말 원했던 건 중국을 삼키고 중국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로 일본 제국주의를 펼친다 뭐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청나라의 영토를 먹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동반도를 할양받고 나서 요동반도를 먹는다는 거를 옆에 국가들이 아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일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왜냐면 외국 사람들한테 일본은 그냥 아시아의 되게 작은 섬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 나라가 언제 저렇게 군대를 키우고 강력해졌지? 라는 걸 갸우뚱할 정도인데 심지어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여기에서 땅까지 뺏기게 되니까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요동반도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땅하고도 겹치거든요. 국경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래 먹으려고 했었던 중국의 만주, 간도 뭐 이런 영토하고 너무 겹치는 거죠. 일본을 지금 눌러줄 필요가 있겠다. 저 땅을 먹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러시아가 옆에 강대국 두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권 관계가 얽혀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 지금 한번 우리가 눌러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야 너네 땅 뺏는 건 좀 오바야. 뱉어. 그래서 다시 요동반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를 포기하게 되는데 러시아 혼자서 너 요동반도 뱉어 그러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일본도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러시아랑 전투를 하려고 했을 텐데 아무리 일본이어도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땅을 포기하게 되는데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을 한 거죠. 결국에는 가지고 갔었던 거를 다른 나라가 참견해서 다시 돌려주게 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승질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를 항상 보디가드처럼 지켜줬었던 큰 형님 같은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이 저 조그만 일본한테 이렇게 허망하게 졌다고? 영토까지 뺏긴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정신적인 좀 속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잘 보니까 러시아를 주축으로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요동반도를 다시 내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랑 친해지면 되냐면 이제 러시아랑 친해져야죠. 이제 러시아랑 친해져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개혁도 하고 일본도 한번 견제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고종과 그 당시 이제 민비죠. 훗날의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손을 잡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막 러시아 통역관도 막 뽑고 러시아랑 막 연애도 하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거 주고 하면서 급격하게 러시아와 절친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 입장에선 짜증 날만 하죠. 기껏 청나라 두들겨 패서 드디어 쫓아내놨더니 더 큰 애가 보디가드로 들어오게 생겼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 정책의 중심에 민비가 있었거든요. 명성황후가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를 느낀 일본이 경복궁을 급습해서 새벽이죠. 새벽녘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는 뜻이죠. 궁궐 한복판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는 궁궐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고 도망가서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의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전 세계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궁 한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살해당한 왕후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을미사변이 일단은 일본 낭인들이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견지를 하고 있죠. 그거 그냥 일본 깡패들이 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이제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을미사변으로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친일 내각을 다시 수립을 하고 다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개혁에 성공한 우리 일본이 이 낙후된 너희 조선을 이끌어주겠다. 이걸 항상 명분으로 가지고 와요. 우린 전혀 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야 너네 이거 안 되지? 이거 해줄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도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뒤숭숭한 와중에 다시 친일 내각을 수립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혼란을 수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진행한 개혁이 이제 을미 개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어느 정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겠죠. 이 사건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조선도 대대적으로 근대화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연호가 또 추진이 돼요.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이 됩니다. 양력으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는데 그 전까지 주로 음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력, 태양력을 쓰겠다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양, 연호를 제정을 하고 군대를 설치는 하긴 하는데 대대적인 어떤 정말로 국가를 정비할 만한 군대는 아니고요. 이제 군대로 친위대, 정부의 친위대가 있고 지방의 진위대라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조선시대 후반 되면은 5군형으로 정비가 되는데 이거 5군형도 아니고 지금 다 두 개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확대된 느낌은 아무래도 아니죠. 사회적인 부분이 좀 크게 근대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단발령 시행합니다. 이거 대단히 반발 많이 받았죠. 우리는 유교의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 부모가 준 거는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라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신체 발부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부모가 주신 거니까 남자들도 머리 짧게 자르지 않고 상투 틀고 다녔었는데 이 심리적인 저항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연결을 좀 끊어놓고자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단발령을 시행하면서 굉장한 반발을 거치게 됐고요. 또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력을 채택을 하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에 대단한 혼란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교육시켜주겠다면서 소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입학시키게 하는데 뭐 좋은 게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왕비가 살해당하는 사건과 이 강제로 단발령을 실시를 한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을미의병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자, 그리고 왕비가 궁궐 한복판에서 살해당했다는 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충격받은 고종은 언제라도 자기와 왕자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쪽과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러시아도 마침 조선에서 자기네들의 힘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관 파천입니다. 일본이 점점 고종을 압박해 들어오는 와중에 그때 러시아 공사 중에 베베르라는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이 베베르가 고종하고 잘 결탁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국림의 가마에 타고 몰래 빠져나가는 데 성공을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이동을 했다는 뜻으로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 파천. 그 결과 당연히 왕을 데리고 있는 러시아의 힘은 올라갔겠죠. 친러 내각이라고 하는 이번엔 친러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 러시아가 내정 간섭을 일본처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을 당연히 다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힘을 차지하고 있었던 친일 내각은
이제 왕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내각은 붕괴하고 을미개혁도 중단이 됩니다. 아관파천 사료입니다. 맥켄지의 기록인데 궁녀의 가마를 타고 몰래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어떤 길로 갔는지가 지금 정동 일대 관광 루트로도 남아있죠. 자, 아관파천이 진행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가보와 을미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 가보개혁. 가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서 과거제, 노비제, 연좌제를 폐지했다. 첫 번째 개혁 때는 어떤 관청을 뒀어요. 직접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약간 중간책을 두어서 여기를 통해서 친일 내각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차에서는 이제 완전히 청일전쟁 이기고 나서 깊숙하게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을미개혁 때에도 이런 모습을 연달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보개혁에서 주축이 되었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였습니다.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라고 체크 좀 해주시고 정방이나 교정도감은 이 고려시대 때 나오는 무신정권 시기에 나오는 기구들이죠. 통리기무아무는 개항하는 개항기 시기에 이제 정책을 맡아가지고 진행했었던 1880년대 기구가 되겠습니다. 더 앞서 있죠. 자,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3점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군국기무처. 말이 좀 어려우니까 눈에 익을 수 있게 좀 보아 놓겠습니다. 1894년에 의정부 밑에 설치가 됐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 의결 기구였다. 총재의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였다. 3개월 동안 신분제 폐지, 조홍 금지 등등등 약 2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그동안 악습으로 되어 있었던 게 고칠 게 이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도 되겠죠. 굉장히 활발하게 1차 개혁에서 활용이 됐었던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개혁은 가보개혁이 되겠죠. 군국기무처에서 했다라고 하는 건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지게를 발급하였다. 지게. 아직은 지게 발급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서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고종이 하는 겁니다.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국기무처 시기에 이제 가보개혁 때 진행을 하는 거죠. 과거제도 폐지되고요. 도량형도 통일하고 연좌제 같은 거 사회적인 악습 폐지한 거 나옵니다. 이렇게 1번으로 답 찾아주고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도량형, 길이, 높이, 무게 이런 거 하나로 통일하고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세금을 화폐로 그동안 곡식이나 옷감이나 현물이나 이렇게 냈던 거 됐고 다 돈으로만 급납하라 그러죠. 이런 걸 했었던 개혁은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배점이 높게 되어 있는 게 아마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악습 같은 것들은 가보개혁 때 기본적으로 다 폐지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선을 근대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주고 있어 라는 거를 일본은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일본이 관여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개혁은 진행은 돼야 돼 라고 믿었던 당시에 이 내각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나눠서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이 했었던 3.1천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갑신정변은 이런 내용들 다 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일단 3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 정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폐지가 되는 폐지라기보다는 거의 다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죠. 실제로 개혁을 추진했던 바가 거의 없고요. 을미사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고 아간파천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연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이 사료하고 확실하게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기적인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사건만 알면은 요거는 체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다.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궁녀들은 몇 채의 가마를 타고 걸문을 드나들어서 경비병들이 궁녀들의 잦은 왕래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종들이 두 채의 궁녀 가마를 들고 나갈 때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고, 마지막에 나오죠. 왕과 세자는 긴장하며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녀의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간 사건이죠.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은 언제 있었냐?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갈 만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궁궐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복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결정되는 거니까 을미사변 이전을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 러일전쟁은 일어나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미사변 일어난 직후이면서 러일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니까 요 라의 시기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표 문제 찾을 때에는 어떤 사건이 핵심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기출주제 33번과 3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